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2021년 그 첫 번째 시작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유주입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는 매주 금요일 6시 30분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고 전국 6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대구 지역에서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대구경북 여성과학기술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연으로 앞으로 유익한 강연들이 펼쳐질지 궁금하시다면 강연 목록은 대구경북 여성과학기술인 연합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유전자 발현 조절과 유전체 안정성 및 노화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번치희연 교수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네. 이 금요일의 과학터치 첫 번째 시간 강연 주자신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굉장히 뜻깊은 그런 행사, 그런 강연에 제가 또 올해 첫 주자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돼서 무척 의미 있고 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강연을 하는 게 좀 처음이라 떨린다는 이야기도 아까 잠깐 해주셨는데요. 오늘 교수님께서 또 멋지게 강연하실 수 있도록 저도 같이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의 유익한 강연 저희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금요일의 과학터치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채팅창에 소통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댓글로 응원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강연 내용 중에 궁금한 점들이 있다 하시면 그때그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강연을 마치고 제가 또 교수님을 모시고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에 과학터치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번치희연 교수님의 강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의 번치희연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에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그런 한국연구재단과 여기 계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유전자 발현 조절과 유전체 안정성, 건강, 그리고 노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와 를 소개시켜 드리고 또 이 분야의 기초적인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는 그런 강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 배경을 연구와 또 학력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경희대학교 생명과학과 학사 그리고 분자의과학과 석사 고려대를 마치고요. 미국에서 코넬대학교 미생물학과 박사를 한 후에 박사 후에는 콜로라도 대학과 하버드 대학 그리고 텍사스 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과 연구 교수를 거쳐서 2017년에 경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의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인체는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372 곱하기 10의 11승계의 세포가 한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의 11승계면 0이 11개입니다. 굉장히 많은 방대한 숫자이고요. 우리가 0이 한 6개, 7개만 넘어가도 사실은 감이 잘 안 와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그런 수인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노래도 있죠. 그래서 은하수를 보면은 이 은하수에는 10의 11승계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밤하늘에 굉장히 밝게 이렇게 강이 흐르듯이 반짝이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10의 11승계의 별들을 가진 은하수가 372개가 모여야 한 사람의 을 구성하는 세포를 다 이루게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가 얼마나 그런 그 신비롭고 그런 얼마나 그 방대한 그 정보와 그런 그 어떤 그 거의 뭐 기적 같은 그런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는 다양한 숫자의 인체는 다양한 숫자의 세포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런 세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를 들어 보여드리는 거는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 여러분들 한 번씩 이제 잘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줄기세포. 이런 줄기세포가 있어서 무엇이든 분화가 가능한 이런 세포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대략 그 도식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장세포. 이거는 좀 약간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또 적혈구를 보시면 곶감처럼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이런 그 동글동글한 모양을 하고 있고 근육세포는 이렇게 길쭉한 모양, 간세포는 약간 줄기세포와 비슷하고요. 신경세포는 또 굉장히 또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게 많은 이런 촉수가 있고 어쩔 때는 촉수가 엄청 길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삐쭉삐쭉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는 다양한, 이거는 일부이고요. 엄청나게 다양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포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얘기할 유전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고 이 세포는 또 어떤 그 우리 몸의 그 구성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인 것 같은데 이 여학생의 이제 그 신체를 보면은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어떤 기관이 존재해요. 그래서 소화기관이 있고 뭐 호흡기관, 신경기관, 다양한 어떤 기관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은 어떤 기능을 이루는 그 모든 내장들을 총칭한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있고 그 기관은 각각의 내장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내장을 또 들여다보면은 내장도 여러 가지 부위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바깥 부분이 있고 안쪽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런 부위를 우리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 조직을 또 더 세분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 조직들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세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중간에 이 보라색 부분을 보시면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마치 딱 보면은 계란의 노른자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우리의 모든 정보의 정보 타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핵이라고 부르고요. 그 핵 안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DNA라는 물질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두 가지의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세포를 현미경으로 본 모습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고 도식화된 세포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간에 보이는 파란색으로 염색된 부분, 근데 여기 보라색 부분, 이 부분이 핵입니다. 그리고 세포에 이렇게 표면이 있고요. 이 세포 표면과 핵 사이에 있는 공간을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하고요. 세포질에는 많은 세포의 소기관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하게 될 내용은 이 핵 안에 있는, 그러한 DNA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DNA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DNA는 마치 여러분 보면은 어떤 게 생각나나요? 저는 이거 보면은 이거 꽈배기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꽈배기처럼 두 가닥이 이렇게 꼬여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전문적으로는 이중의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DNA는 사실 제가 이렇게 짧게 이렇게 보였지만은 하나의 세포에 엄청나게 긴 그런 DNA가 존재를 해요. 그리고 그 DNA에는 정말 많은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유전자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여담으로 이 DNA의 구조가
1950년만 해도, 한 60년 전만 해도 전혀 사람들이 어떤 구조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단일 구조다, 아니면은 뭐 삼중 구조다, 여러 가지 의견이 그 설이 분분한 가운데, 여기에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젠틀맨 두 분이, 이 사람이 이제 왓슨하고 크릭인데요. 이분들이 DNA의 구조가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1956년경에 발표를 하시고,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노벨상을 이제 수여하게 되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아직도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분들이 DNA의 구조를 해석하기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발견을 하신 여자 과학자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로잘린 프랭클린이라는 여성 과학자인데요. 이분이 그 DNA 분자에다가 엑스레이를 갖다가 이렇게 싸서 그 엑스레이의 빛이 산란되는 것을 사진으로 찍은 것인데요. 그것을 이제 유명한 포토 51이라는 제목을 가진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이 왓슨과 크릭이 이 구조를, 이중나선 구조라는 것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단서가 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또 한 분 더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분들을 우리가 DNA의 영웅들이라는 그런 호칭으로 부르고 있고 되게 존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 DNA의 위에 많은 유전자들이 있다. 그 유전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어떤 고유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고, 여러분들의 키가 얼마고, 눈 색깔이 얼마고, 또 여러분들의 몸의 모든 기능을 하는 정보들이 이 DNA에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머니, 아버지에서 그 DNA를 받고,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DNA의 정보를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그 전달되는 어떤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DNA는 해관에 굉장히 안전하게 잘 보존이 돼 있고요. 근데 이 DNA에 있는 유전자가 이제 어떻게 그 여러 가지 그 우리 몸의 뭐 구성하고 뭐 이런 그 특색을 나타낼까? 그것은 이 DNA에서 있는 유전자들이 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발현이라는 거는 DNA에 있는 유전자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 단백질이 여러분들의 눈 색깔을 결정하고 머리카락을 결정하고 모든 여러분들의 신체를 구성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유전자의 발현이라는 것은 DNA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들으셨고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 무슨 세균도 그렇고 뭐 쥐나 아니면 식물, 사람 모두 DNA에서 바로 단백질을 못 만들고요. DNA에서 중간 물질인 RNA라는 물질을 만든 후에 이 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제가 여기서 단백질의 여러 가지 이렇게 그림들을 좀 붙여서 뭐 책에 있는 건데 이렇게 여러분 소개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몸에는 얼마나 다른 단백질들이 존재하느냐. 대략 2만 개 정도의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이 DNA 하나의 세포 안에 존재한다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한 분자생물학의 기본 원리예요. DNA에서 RNA라는 물질을 통해서 단백질이 생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유전자들이 존재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략 2만 개의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이 세포 내에 존재를 하는데, 그런데 이 유전자들은 도대체 어떨 때 발현이 될까요? 그것은 세포 외부에 있는 다양한 자극, 다양한 어떤 그 요구에 의해서 세포가 반응할 때입니다.
어떨 때는 세포 내부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도 되고요. 그래서 유전자들이 예를 들면 늘 유전자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유전자들에서 어떠한 그 단백질이 필요한 조건에 있을 때 만들어지고요. 제가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세포가 어떤 뭐 37도인데 조금 따뜻한 데 가가지고 뭐 40도 이렇게 온도가 막 변했어요. 그러면은 많은 유전자들이 발현이 되고 많은 유전자들에서 발현의 변화가 초래됩니다. 또 어떤 분이 뭐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뭐 혹은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그런 경우에 산소가 좀 희박할 때요. 그럴 때도 유전자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특정한 단백질이 발현이 되기도 하고 발현되다가 안 되기도 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성장 호르몬이나 성장 인자들도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지금 뭐 최근에 또 조금 이제 그 유명한 그런 그 유전자 발현의 예들인데요. 예를 들면 이쪽에서 보이는 거는 갑자기 이제 파란색으로 됐다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거는 이제 이 유전자들이 갑자기 발현이 엄청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포에 비소를 처리했을 때의 사실 변화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네모난데 7,000개가 넘는 유전자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0개가 넘는 유전자들의 발현이 없다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거나 많이 만들어졌다가 갑자기 비소가 들어오면서 없거나 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성장 인자에 따라서 이렇게 푸른색에다가 빨간색인 거는 또 많이 이제 발현되는 유전자들을 보여주는 거고, 이쪽은 산소가 희박할 때,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열에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때 또 이렇게 다른 어떤 많은 유전자들이 유전자들의 발현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의 발현은 우리가 환경의 어떤 요구나 세포 내부의 어떤 그 요구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 조절이 된다는 것을 봤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할 때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전자가 발현되기 위해서요. 근데 DNA에서 RNA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만들어져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도대체 누가 만드냐면은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몸에서 모든 일들을 하는 거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들이 다른 얘기로는 이제 효소라는 것도, 단백질 중에 많은 애들이 또 효소거든요. 이런 효소들이 이제 일꾼이에요. 우리 몸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 DNA에다가 여기서 파란 선이 DNA고요. 거기에다가 단백질, 요 동그란 게 단백질이에요. 동그란 게, 예를 들어서 그 단백질이 달라붙어 가지고 열심히 RNA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RNA가 만들어지는데 최근에 참 놀랍게도 이렇게 그 DNA에 단백질이 붙어서 일을 할 때 DNA에 어떠한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최근에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중요성을 인정받아서 연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DNA의 손상이라는 것을 말만 들어도 손상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죠? 손상이라는 건 좋지 않은데 특히나 이런 우리 몸에 있는 유전 물질,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가진 곳에 손상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 손상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잠깐 보시면은, 핵에 있는 DNA는 세포 바깥에 있는 안 좋은 요소나 또 세포 내부에 있는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손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쉬운 예로는 여러분 햇빛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이나 이럴 때 굉장히 주의하는 게 강한 그 햇빛에 나갈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아니면 양산을 쓰거나 그늘에서 이제 강한 햇빛을 피하는 것은 이 햇빛에 있는 UV라는 어떤 물질이
여러분들의 DNA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은 뭐 담배나 어떤 탄 음식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고온에서 발생되는 물질들이 우리 세포 안에 있는 DNA를 손상시킬 수 있고요. 또 지금 그 미국의 뭐 식약처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유럽에서도 그런 거는 뭐냐면 식품 첨가물에도 그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어떤 화학 물질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지금 제가 초콜릿을 보였는데 이 중에서 파란색 요 색소, 이 색소가 이제 발암 물질이라고 해서 많이 이제 그 노르웨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이 색소를 못 쓰게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지금 의논 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은 세포 외부에서 예를 들면 음식으로 섭취됐을 때 또 외부에는 그 햇빛이 들어왔을 때 세포 내부에 아주 안전하게 있는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요소이고요. 세포 외부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DNA에 그런 단백질이 와서 열심히 일을 할 때 DNA에 어떤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세포 안에서 우리가 대사가 일어나면서 생기는 그런 어떤 리액티브 옥시젠 스페시스라고 해서 굉장히 활성이 강한 산소 같은 것들이 이제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건강 음식 중에 하나가 항산화제죠. 그래서 이런 물질을 제거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DNA를 보존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 제 강의에서는 많이 다루진 않지만 DNA가 이제 복제가 될 때도 많은 단백질들이 일을 하면서 DNA의 손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DNA의 손상이 일어나면 그러면 세포는 엄청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아, DNA가 손상됐구나. 그러면 무조건 DNA를 고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요. 뒤에 또 이제 좀 나오겠지만, 근데 어쩔 때는 이 완벽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손상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손상된 부분들이 이 긴 DNA에 쌓이고 쌓이면은 전체 우리가 게놈이라고 하는데, 게놈은 유전자들의 총합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유전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전체 DNA의 어떤 불안정성을 증가시켜요. 여러분, 안정하다는 말은 굉장히 변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불안정하다는 거는 어떤 변화나 어떤 좋지 못한 일들이 이럴 때 우리가 불안정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전체 불안정성은 이런 DNA의 손상이 자꾸 쌓여갈 때 그때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은 결국에는 유전체의 노화가 일어나면서 개체의 노화나 암이나 혹은 퇴행성 질환들, 노인성 질환이라고도 하죠. 뭐 치매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여러 가지 동맥경화, 여러 가지 병들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세포 외부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세포 내부에 있는 요소가 어떻게 DNA를 손상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요 선들은 핵산 DNA고요. 거기에서 단백질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RNA를 만들어낼 때 그때 DNA의 어떤 부러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상의 염색체라면 DNA가 이렇게 너무 기니까 똘똘 뭉쳐서 이렇게 일정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정상인데 손상되면 이쪽에 이렇게 부러진 부분이 이렇게 보이죠. 꺾인 부분이. 그래서 DNA가 부러질 수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DNA의 선이 DNA고요. 이쪽 동그란 게 단백질 전사 효소인데요. 얘가 이제 RNA를 만들어낼 때 노출된 DNA가 또 다양한 공격을 받아서 DNA의 어떤 손상이 유도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것을 잠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은요. 제가 연구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가 발현이 될 때 어떤 DNA의 절단이 또 어떤 일어나고 그 절단이 제대로 고쳐지지 못해서 DNA의 어떤 손상,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2015년에 제가 처음으로 저희 그룹이 제가 하버드에 있을 때 저희 교수님과 제가 이제 2개의 논문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특히 스트레스나 그런 자극 유도 유전자들, 예를 들면 열에 의해서 발현되는 유전자들, 또 성장 인자에서 유도되는 유전자들에서 유전자 발현이 될 때 어떤 특정한 단백질, 여기서 탑2라고 보이는 가위 같은 애가 있는데요. 얘가 와서 DNA를 잘라주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무척 그때 당시에만 센세이셔널한 그런 굉장히 예상치 못한 그런 어떤 발견이었는데, 사실은 저희들과 이렇게 비슷하게 다른 분야에서도 그러한 비슷한 DNA의 절단이 유전자의 발현에 동반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들이 중요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남성 호르몬,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에 의한 유전자의 발현이 있을 때 이 DNA의 절단이 일어난다는 것이 중요한 논문들로 저희가 발견하기 이전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은 유전체의 불안정성이 유전자의 발현에 동반될 수 있다는 중요한 어떤 현상을 밝혀낸 그런 연구들입니다. 우리 세포는요, 그래서 이러한 유전체의 불안정성을 막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몸에서는 다양한 유전자의 발현들이 일어나고 있고, DNA가 손상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모두 막 이렇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세포는 무척 일을 잘해요. 그래서 어떤 노력들을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활성산소 같은 그러니까 나쁜 물질들을 제거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효소가 활성산소가 있으면 와서 제거하고 항산화제 역할을 해가지고 그런 산화 물질을 막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DNA가 이제 손상이 됐을 때 DNA의 복구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복구가 잘 일어나가지고 DNA의 그런 손상이 유지되지 않도록 빨리 치료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잘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다 이제 실패해가지고 DNA에 이제 손상이 많이 일어나면은 세포는 그러한 DNA 손상이 일어난 세포들은 굉장히 굉장히 아픈 세포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암이 되고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DNA가 많이 이제 손상이 되면은 세포는 세포 사멸을 유도하거나 그냥 그 세포가 이제 없어져야지 그 세포가 이제 더 이렇게 증폭돼가지고 다른 안 좋은 걸 안 하기 때문에 세포 사멸을 유도하거나 또 다른 건강한 세포에서 와서 얘의 죽음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나쁜 DNA를 가진 세포들이 증식해서 암이나 병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몸에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저는 이쪽에 또 좀 초점을 맞춰보면은 DNA의 복구의 노력, 제가 우리 몸은 세포에서는 DNA 복구를 엄청 열심히 많이 한다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 위에 여기 하나의 컬럼은 다른 어떤 DNA 복구의 노력들이고요. 그래서 DNA 복구의 여러 노력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만약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은 여기 동글동글한 것이 이제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병이 난다 이렇게 알려진 보고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이런 걸 보면은 얘네들 이런 어떤 나쁜 게 왔을 때 이거 제거를 못하는 게 생기면은 이제 암이 생성이 된다는 이런 보고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엄청나게 중요한 복구 노력이 마지막 두 개예요. 왜냐하면 이쪽 것들보다 얘네들은 이제 DNA가 두 가닥이랬는데 그 두 가닥이 다 절단이 됐을 때 고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닥, DNA 두 가닥 중에 한 가닥만 손상이 됐을 때하고 두 가닥이 다 잘렸을 때는 그 심각도가 틀리잖아요. 이게 더 심각한데, 얘네들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고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면은 무척 다양한 병들이 일어날 수 있고,
뭐 암이나 아니면 그 우리의 그 신경 질환들, 치매나 어떤 그 알츠하이머나 이런 병들이나 또 그 키가 아주 작다거나 아니면 면역 체계가 떨어진다거나 다양한 어떤 그런 병들이 초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NA 복구는 참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제 연구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같이 이렇게 그 공부를 하고 있는가를 잠깐 더 소개를 드리면은,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아까 어떤 자극에 의한 유전자가 발현이 될 때 DNA의 절단이 어떠한 단백질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탑2B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저는 이 그 탑2B라는 단백질이 도대체 언제 DNA를 절단하고 어떻게 얘의 이 단백질의 기능이 조절이 되는지에 대해 참 관심 있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가 지금 발견한 게 뭐냐면 브라카1하고 발드1이라는 이 두 개의 단백질이 그 아까 그 말씀드린 DNA 절단 효소인 탑2B를 조절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 브라카1과 발드1이 무척 중요한 DNA 복구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쪽 과정에서 요 마지막 두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DNA 복구 단백질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브라카1 같은 경우는 미국의 만약 이 유전자에 어떤 돌연변이나 그 변형이 있으면 60%의 여성이 유방암과 자궁암이 걸린다는 그런 그 통계가 나와 있어서 무척 많은 투자가 이제 그 이해하고 연구하려는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단백질이 이런 그 유전자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는 새로운 어떤 발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브라카1이 요 탑2B 단백질이 이 DNA를 절단하고 하는데 어떤 작용을, 어떤 조절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강의를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체는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세포에는 유전 정보를 포함한 DNA가 존재합니다. 유전자의 발현은 DNA에서 RNA를 거쳐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이 같은 유전자의 발현은 효소가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단백질의 작용에 의한 것인데 이 단백질의 작용을 하다가 DNA가 이제 그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유전자의 발현은 근데 뭐 늘상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환경과 그 다음에 그 자극, 세포 내 요구에 따라서 발현이 조절이 되고요. 그렇게 함에 의해서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고 반응하고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됩니다. 호르몬, 성호르몬, 특히 신경 전달 물질, 또 스트레스나 그런 자극에 의한 발현이 유도되는 유전자들은 유전체 불안정성에 기여한다는 최근의 논문들이 특이적인 사항이고요. 또 그 중에서도 이제 그래서 우리는 점점 이 DNA 복구 단백질을 이해하려는 노력, 또 이 단백질들이 특히 유전자의 발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그 복구 단백질의 역할은 유전체 안정성을 지켜서 노화나 질병을 방지하는데 무척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지윤 교수님께서 또 열띤 강의를 들려주셨는데요. 우리 같이 보고 계시는,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같이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멋진 강연이었죠. 우리 교수님도 자리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너무 멋진 강연 감사드립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채팅창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김그레이트님께서 교수님 강연 최고입니다. 이해가 쏙쏙 돼요 하면서 이렇게 또 엄지척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저도 너무 동감이 되는 게 좀 평소에는 제가 어렵다고 느껴졌던 내용들이었는데 오늘 좀 일상생활적인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예시를 들어주시니까 굉장히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정말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김준섭님께서는 한 번 손상된 DNA가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는지 그 여기 보면 스칼렛님께서도 이 활성산소 등으로 손상된 염색체 유전자들이 다시 유전이 되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손상된 유전자가 전달이 되는 거를 우리가 유전병이라고 하죠. 아, 그걸 우리가 유전병이라고 네, 맞습니다. 하는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유전병이 세포는 많은 노력을 해서 손상을 고치려고 하는데요. 고쳐지지 않고 남아있는 세포가 이제 또 이제 딸 세포를 만들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딸 세포가 예를 들면은 성세포라면, 네. 그러니까 난자나 정자 네. 그런 데 있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후손에게 전달이 되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자녀들도 그런 네. 어떤 손상된 유전 정보를 받아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유전병, 같은 유전병이요.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가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 안젤리나 졸리라는 네. 유명한 예, 여자 그 배우인데요. 네. 그분이 이제 어머니, 할머니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브라카1이라는 네. 유전자에 그 돌연변이가 있어요. 오. 근데 자기도 검사해 봤더니 같은 게 있어서요. 그 어머니, 할머니가 모두 자궁암하고 유방암이 걸려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절제술을 다 하셨거든요. 네. 그 안젤리나 졸리도 예방 차원에서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어떤 유전적인 질병을 미리 알고 있고 그거를 좀 관리를 하는 게 좀 중요하겠네요. 혹시라도 임신이나 출산 같은 거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좀 관리하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어떤 분들은 또 태아의 DNA를 네. 검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운 증후군이나 네. 그런 것들을 또 미리 이제 알 수도 있고. 그렇군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 정말요? DNA 검사를 아. 가능은 합니다. 네. 예. 근데 저도 이제 강연을 듣다 보니까 나의 DNA 검사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거군요, DNA 검사. 예, 가능합니다. 자체가. 특히 최근에는 유전체의 분석이요. 네. 엄청 많이 저렴해졌어요. 오. 옛날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고가라서 못하던 것을 최근에는 무척 잘 할 수 있어서요. 어떤 예를 들면 암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네. 그런 DNA 검사를 통해서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분석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니, 또 지금 은경리님께서 유전체 변형을 일으키는 자극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지금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질문을 또 주셨어요. 큰 부분은 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최근에 그래도 가장 많은 논문이 나온 것이 이제 에스트로겐이라고 여성 호르몬이 있는데요. 네. 그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유전자 발현이 자극됐을 네. 때 그때 DNA의 손상이 자주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일어난다는 그런 최근 논문이 한 2년 전에 큰 논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 한번 그 논문을 찾아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손상된 DNA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예, 손상된 DNA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세포에 세 가지 노력이 있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DNA가 손상이 되면 이제 리페어, DNA 복구 단백질들이 네.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제 쌓이면은 세포가 이제 사멸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좋은 DNA를 가진 세포가 이제 뭐 후손에 전달되거나 네. 아니면 우리 몸에 축적되지 않도록
그런 제거하는 그런 그 기작이 존재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어떤 자료를 보면은 인간의 DNA에 있는 유전자가 약 2만 개에서 2만 5천 개 정도라고 하는데 6만 개 이상으로 추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더 많이 발견된 건가요? 라는 또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는 또 이게 3만 개였다고 하다가 네. 이제 2만 5천에서 최근에는 2만 개 이렇게 이제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유전체의 그 서열 분석이 점점 발달되면서 조금 옛날보다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돼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의 경우에는 한 2만 개 정도의 그런 그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존재하고요. 네. 사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그 단백질을 만들지 않고 RNA까지 만드는 유전자는 더 많이 존재해서요. 요걸 합치면은 한 6만 개 정도의 6만 개 정도. 예, 유전자가 있는 걸로 되고 있고요. 또 그냥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또 이제 쥐나 이런 그 모든 또 그 종에 따라 또 틀려요. 근데 쥐가 좀 더 유전자가 많아요. 오, 인간보다요? 예,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뭐 3만 개 정도의 그런 가지고 있고, 제일 많은 게 아마 포도일 거예요. 포도요? 저희가 즐겨 먹는 포도인가요? 아, 예. 그래서 그렇군요. 참 이게 그 진화의 정도하고는 네. 유전자 수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뭔가 근데 이제 네. 제가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많으면 뭐 많을수록 뭔가 네. 더 진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포도에 많다고 말씀을 네. 해주셔서 좀 확실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의 세포의 수가 37조 2천억 개 정도라고 했는데 어떤 책은 한 60에서 100조 개로 쓰여 있는데 어느 게 좀 더 근사 수치인지 궁금하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글쎄요, 제가 이제 그 교과서나 제가 이제 늘 강연하는 거 하는 것이 이제 그 아마 맞는 것 같은데요. 372 곱하기 10의 11승계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려고 하는데 조은우님께서 세포 내에서 손상된 유전자를 어떻게 인식하는 거고 유전자 복구가 일어남에도 암이나 유전병들이 왜 생기는지 좀 궁금하시다고 또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유전체의 그 복구, DNA 복구가 참 완벽하면 좋겠는데요. 이게 참 수술을 많이 한다고 또 네. 그런 논문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100% 치료가 그러니까 고쳐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래서 노화를 병으로 보시는 유전학자들도 있습니다. 아, 하나의 질병이다라고. 예,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그 노화를 치료하려는 노력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화가 만약에 질병이라면 네. 치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체가 자꾸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하면서 손상들이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전체의 노화가 우리 개체의 노화를 이룬다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그 연구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이제 질병이다라고 이야기가 돼서 만약에 그걸 고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나온다면 이제 100세 시대 이런 거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막 만세 시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그게 이제 참 우리의 철학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어떤 이런 의문에 또 현답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 2021년 첫 번째 강연이었는데요. 번치현 교수님께서 유전자와 관련된 또 유익한 강연 진행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번치현 교수님께 박수 드리면서 저희는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6시 반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엔 지식과 생각이 커지고 과학을 더욱 가까이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